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제 1년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절반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치죠, 그래서 사실. 1% 조금 넘길 것 같다, 뭐 1% 좌우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해 거뒀던 성장보다 내년에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 거시경제조사기구. 여기는 이제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지표를 갖고 이걸 평가되는 AMRO라고 하는 이 기구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경제는 확연하게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세안 플러스 3 영내 거시경제조사기구가 2026년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1.9%포인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올해의 성장률은 1.0%로 추산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게 뻔한 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는 사실 지난 3년간 윤석열이 망쳐놓은 거를 잡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앞에 6개월에 마이너스 0.5에서 뭐 많이는 7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내란 일으켜가지고 연말에 경제 다 망쳤잖아. 그거는 사실 진짜 후퇴를 어마무시하게 치명적인 준 거지. 거였어요. 그 마이너스 0.7에서 시작해갖고 플러스 1로 끝냈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1.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하반기에만 만들어낸 거예요. 전 그보다 더 나올 걸로 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뭐 무역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플러스를 만들어냈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무역 영토잖아요. 이거를 감안하게 된다고 치면 저는 선진국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3%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경제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뭐 그 이후로 일단은 대외 건전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리스크들이 있죠. 뭐 대북 리스크도 있고 정치 리스크도 큰 거고요.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연말 안에 우리가 올해 안에 다 해소를 시킨 거예요. 내년에는 나쁠 게 없어, 사실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나쁠 게 없어요. 나쁘면 다 나쁘겠지. 나쁠 건 조희대 사법부가 깽판을 치는 게 나쁜 겁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내란 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AI와 반도체인 거거든요. 이미 이 AI와 반도체에 몰려 들어올 외국 자본,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과 예정돼 있는 매출의 수준이 이거는 아예 2025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로 가시화돼 갖고 드러나게 된다고 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 하나가 AI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파생적인 산업으로. 송 작가님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변압기를 잡은 거예요. 중국제로. 중국이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어떻게 미국을 공략해야지 얘네들의 경제를 약점을 쥐어가지고 자꾸 흔드는 식이잖아요. 히토류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변압기를 잡았어요. 그 변압기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특고압 14만 볼트에서 26만 볼트 이상으로 가는 특고압 관련된 거는 우리가 세계 80%를 장악하고 있고요. 독일이 20% 한다고 하는데 걔네들도 기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 테스터기에 와갖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제 변압기가 유통이 되려면 우리나라 회사에 와가지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0%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국제는 그 특고압이 아닌 중고압들, 그러니까 이 10,000볼트 이상 되는 데서
1500V 이상 되는 거를 380V나 또는 220V로 낮춰주는 중소형 변압기들은 중국제들이 대부분 또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애초에 특허업 해갖고 중앙 변압기에서 낮춰서 송금을 해주니까 우린 필요 없는데, 이런 제네식 변압기가 필요한 애들이 지금 우리를 뺀 모든 나라들이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국한테서 전혀 피해를 안 받으면서 중국이 해외를 괴롭힐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아마 이에 대한 자국 생산 기술 제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한국에 생산해 주세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이 파악하기로는 미국은 지금 한국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렇죠. 한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네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찌르는 저 칼을 막아줄 방패가 한국밖에 없다고. 한국밖에 없다라고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제일 그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게 여기 환율입니다. 환율과 물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뭐 석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지 또 수입 식자재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쟁,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금리 정책 안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죠. 예,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가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일본도 견디다 못해서 무려 0.5%를 지난주에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은만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 건설업체, 특히나 분양이라든지 또는 이 무리한 주택 대부를 해갖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건설사들이 극구 금리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올리고 일본도 올리는데 심지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요, 심리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는 외환 수급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만간 이제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이른바 그 비투를 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올리는 대신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쓸 건가, 아마 여기에 대한 논의와 과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거죠. 금리를 올리면 내가 지금 빚으로 해갖고 빚을 70% 가까이 땡겨갖고 샀던 집 못 지키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지난 정부하고 다른 거는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 완충지대를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자를 대신 내줄 수는 없고요. 그 집을 매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 집을 임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류의 지원 조항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의미다. 안 돼요. 금리 내리지 말고 내가 그냥 버는 대로 이자 내고 내가 이거 버텼다가 주택 가격 오르면 내가 그 모든 거 다 회수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는 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규 분양이라든지 또는 매입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통한 일종의 어떤 수익을 올린다는 기대 자체가 앞으로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미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쌓아놓은 이 높은 비율의 부채 비율의 지금 부실 주택들,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가 내년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뭐 이 무역 전쟁 탓으로 손해를 많이 볼 거라 그랬는데 자동차 수출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올 11월 자동차 수출 기록이 작년
같은 달 대비 13.7%가 증가한 6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11월 중에서 2위를 기록한 실적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아마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 수출액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 때문에 망했네 이랬는데 아니에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제일 큰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우리가 현지화로 해갖고 고급 수출 전략을 뿜어내므로 인해서 별도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차들이 중저가 차들, 그러니까 싼 맛으로 해갖고 옛날에 포니부터 수출을 시작해갖고 소나타나 엘란트라 이런 중소형 차들이 주로 그 시장들을 장악해 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네시스 장난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네시스 인기도 높아지고 팰리세이드의 그 미국 버전 조금 팰리세이드가 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좀 커요. 네. 그런 팰리세이드. 이 RV 대형 RV 시장이나 고급차 시장 안에서 지금 벤츠를 뛰어넘는 경쟁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세계적인 주용차 업체들하고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중국 시장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현대 전통적인 경쟁사라고 그러면 뭐 도요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벤츠나 BMW라든지 뭐 이런 오펠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은 중국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볼보 같은 차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차들이 중국 생산을 늘리고 중국 영향력을 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출 경쟁력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중국산 제품, 중국산 부속, 그리고 뭐 중국산 자재를 쓰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상품들이 시중에 나왔을 때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켜갖고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야.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볼보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사면 안 돼. 이 인식이 지금 태무 퍼져 있는 볼보가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죠.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식들과 실제 드러나고 있는 소비자 피해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버린 현대의 발빠른 결정이 오히려 차별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네시스가요, 올해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르쉐를 제치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고급화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을 한 현대 입장에서는 지금의 무역 협상, 무역 사태라든지 관세가 전혀 두렵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형차 사는 사람은 가격에 좌지우지 하는데 중대형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세 15% 때문에 이걸 사내 마내 또는 급을 낮추는 이런 논리 자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관세 인하된 까닭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됐어도 현대자동차는 가격 유지하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통해서 현대 중형차 시장은 미국 안에 연착륙할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그 중소형차 이 시장들을 인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새로운 시장 쪽으로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동시에 성장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를 2025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가 32.1% 올라갔고 중남미도 29.0% 올라갔고 유럽도 올라갔고 해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중국차 덕분입니다. 네. 이제는 벤츠를 유럽차라고 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리고 이러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본사차들 안에도 중국제 부품이 상당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서 이걸 많이 깎아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현대는 이러한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처음에 중국이 배신 때릴 때 기업들 배신 때리고 막 보조금 깎고 이질할 때 깔끔하게 탈출해서 빠져나와 버린 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 새옹지마가 됐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도 빠르고 액션도 빠르지만 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현대 쫓아내고 거기 남아있었던 이 벤츠나 뭐 이런 볼보나 아우디나 이런 기업들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실이. 따라서 중국이랑 장사하는 거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쯤 되면 현대자동차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좀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철판 두께도 좀 올리고 옵션도 좀 팍팍 좀 끌어서 좀 괜찮게 넣어줘죠. 좀 만들어라. 좀 어? 호구로 보지 어? 말고. 자꾸 뭐 내년에 7개 모델을 리노베이션 아니면 새롭게 뭐 해가지고 또 낸다고 하는데 또 500만 원씩 다 올렸어요. 짜증나게. 그런 업그레이드 말이야. 그 갤럭시가 오를 때마다 100만 원씩 가격 올렸으면 갤럭시 지금 1000만 원 해야 돼, 휴대폰. 좀 보고 배우라고. 왜 갤럭시한테 뭐 돈 받았어? 응? 아니면 새 모델 살라고 지금 준비 중이구만. 아니, 그, 트라이폴드인가 그걸 살라 그랬더니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네. 네. 아무튼, 현대자동차의 실적은 뭐, 국민으로서 기뻐할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에 관한 낙수 효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없다는 면에서는 매우 많이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